네, 우리 63회 기출문제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평행하게 당겨진 가느다란 줄에서 발생한 펄스의 속력이, 즉 줄에서 발생한 이제 파동에 대한 질문이라 이거를 어떤 이제 속력에 대한 걸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걸 역학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제 교재 기준입니다. 제 교재 기준으로는 요 내용 자체가 파동의 진행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얘를 파동 쪽에서 출제가 됐다 라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줄에서의 속력은 우리가 루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선밀도 분의 장력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진 UI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V가 C, 자, 그리고 이제 F하고 뮤라는 어떤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F는 장력이라고 그랬고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장력이고, 그리고 뮤는 줄의 선밀도다. 얘가 이제 선밀도다. 교재에 따라서 요 기호는 이제 뮤로 나와 있는 교재도 많이 있을 거고요. 자, 따라서 줄의 장력을 2배로 증가를 시켰을 때 발생하는 속력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주어진 조건과 거의 무관하게 그냥 이 식을 떠올릴 수 있으면은 그냥 끝납니다. 즉 장력을 2배로 증가를 시켰다. 그쵸? 그럼 이제 전체 값이 루트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을 골라주세요 라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제 주어진 조건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63회 2번 문제 보실 건데요. 요거는 이제 회전할 것 같은 물체, 받침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힘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전체적인 걸 쭉 훑어봤을 때 가장 적절한 거는 평형. 특히 이제 강체역학에서 등장하는 정역학적 평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회전하면 안 된다, 병진 운동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알짜 토크형이다, 알짜임은 0이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토크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도 문제가 풀릴 때가 있고, 또 다른 상황, 다른 문제에서는 알짜임은 0이다 까지 표현을 해야 문제가 풀릴 때도 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보시게 되면은 지점 A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받침대를 연직 아래로 누르는 힘의 크기라고 했거든요. A가 받침대를 연직 아래로, 좀 안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누르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받침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요 힘인데, 그럼 일단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쓱 해보시게 되면은 물체가 받침대를 누를 건데 중력의 크기로 누르겠네요. 그래서 200N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받침대의 중력이 200이죠. 그래서 질량 중심에 받침대 중력을 표시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 지점 끝에 무게가 500N인 물체가 있으니까 물체가 500N으로 누르겠죠. 그리고 이제 받침점이 받침대를 미는 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점 A가 받침대를 누르는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이제 힘에 대한 거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비단 이 유형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중요한 거는 힘이라는 건
주어와 목적어, 즉 목적어가 해당 물체인 힘만 잘 표시를 해서 우리가 문제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보니까 요 받침점이 주는 힘도 모르긴 하는데 나는 이걸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F에 대한 것만 구하고 싶으니까 지금 볼 때는 그러면 요 받침대에 해당하는 위치를 만약에 회전축으로 잡게 되면은 그럼 n에 의한 토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알짜임은 0이다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고 알짜 토크는 0이다 요걸로 그냥 끝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축에 대해서 F에 의한 회전하려는 방향이 이쪽이고요. 그리고 요 받침대의 중력과 물체가 누르는 힘에 의한 회전하려는 방향이 이쪽이 되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라는 식으로 꾸미면 되니까 그러면 받침점, 즉 회전축으로부터 F가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1m, F에 의한 토크, 그리고 받침대의 중력에 의한 토크, 그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는 질량 중심까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0.5m 곱하기 2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2m 곱하기 물체가 누르는 힘 500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00N을 골라주셨으면 되겠네요. 3번 63의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은 이제 r인 고리가 수평면에서 직선 경로를 따라서 미끄러짐 없이 구르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강체역학의 굴림 운동을 주제를 한 것이다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때 질량 중심 동력이 V였을 때 요 순간에 병진 운동 에너지하고 질량 중심을 관통한 축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기는 해요. 그냥 이 링이라고 할까요? 이 얇은 링에 운동 에너지는 이라고 그냥 출제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즉 굴림 운동을 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강체에서 운동 에너지는 하나밖에 없죠. 각 질점들의 2분의 1 mv 제곱의 합이 강체의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 강의 기준으로 요거를 이제 쭉 따라오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굴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질량 중심과 같은 속력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게 되면은 질량 중심이 회전축이 돼가지고 회전 운동만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질량 중심에 대한 모멘트, 각속도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근데 대신에 모든 질점들이 질량 중심의 속력이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2분의 1 총질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라는 거를 알려드리긴 했었고요. 베타임을 이용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뭐 이거는 내가 어떤 스타일로 학습을 했냐, 누구 교재로 학습을 했냐에 따라서 여기는 나눠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론에 가까운 이걸로 이제 쭉 가시게 되면은 2분의 1 그러면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반지름이 R이고 얇은이라는 걸 이제 두께를 무시하겠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총질량은 M이고 그럼 모든 질점이 요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모두 다 R이기 때문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는 각 질점들의 mr 제곱의 합이다. 즉 라지 m r 제곱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라지 m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뭐 가령 실제로 요 굴러가는 운동에서 회전축은 뭐 이렇게 보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수평면에 닿는 지점 또는 질량 중심에다가 두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질량 중심 속력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뭐 여기를 회전축으로 보든 질량 중심 회전축으로 보든 간에 요 길이가 R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순간에 회전하는 각속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V는 R 오메가를 이용을 해서 따라서 요 부분이 R분의 질량 중심 속력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2분의 1 그럼 여기가 총질량 질량 중심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2분의 1 m 플러스 베타 m이 그냥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베타 m 같은 경우가 그냥 m이기 때문에 따라서 mv 제곱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안 버리고 요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요거 운동 에너지 표현한 것까진 꼭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안 버리고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하고 들어갔으면 떨지 않고 꽤 빠른 속도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네, 63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단골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봐도 무관한 직류회로를 이제 출제를 했고 직류회로에서 R과 C가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강조했던 거는 직류회로 같은 경우에 R만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고 R과 C가 혼합될 수도 있고 R과 L이 혼합이 될 수도 있고 RCL이 동시에 다 등장을 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해라 라고 했냐면 그 축전기하고 코일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전류부터 그리고 시작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최종적으로 이제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을 구해야 되는데 난 전류부터 그릴 거야. 그럼 이제 충전이 끝난 축전기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와서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때 요 저항의 구조가 보이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1순위로 요 대각선의 저항이 모두 다 위치하고 있는 요런 구조가 등장을 하게 되면 혹시 휘트스톤 브릿지가 아닐까, 즉 대각선 저항의 곱이 같지는 않을까. 만약에 이게 맞았으면은 휘트스톤 브릿지에 해당이 됐으면 이 문제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축전기 쪽으로는 처음부터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맞았으면은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그냥 0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각선 곱해 보시면 1 곱하기 2 그리고 4 곱하기 8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요 전류부터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전하량을 지금 구해야 되기 때문에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전기용량과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의 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전기용량은 1 마이크로페럿이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일까? 요걸 구하는 거고 그럼 직류 회로의 진짜 알찬 아이가 뭐였죠? 바로 키르이오프죠. 이거는 여러분들을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연습하고 하는 게 아니라 회로를 쉽게 보고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좀 받아주시면 좋아요. 올해 준비하신 분들도 나중에 여기 하실 때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을 저는 뭐 이렇게 이쪽을 돌려서 읽을 수도 있고 아래쪽을 돌려서 읽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10V 포함해 가지고 닫혀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축전기 포함해서 돌려서 읽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과하니까 요 두 개 구멍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래요.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될 건데 요렇게는 전류가 똑같거든요. 그죠? 키르호프에 의해 가지고
요 1옴과 4옴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10V가 돼야 돼요. 즉 기복리 아래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니까 전류가 똑같다라면 저항의 B가 전압의 P가 되겠죠. 그래서 1대 4가 걸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옴 같은 경우에는 2V가 걸릴 거고 4옴은 8V가 걸리겠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같은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럼 4대 1이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8V 2옴의 저항에 여기가 2V 이렇게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도 아마 출제자가 좀 고려해가지고 계산이 번잡하지 않게끔 그렇게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위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한번 읽겠다라고 해보시게 되면은 그냥 뭐 여기서부터 읽죠. 그럼 축전기 플러스 전압이지 마이너스 전압 읽는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뭐 VC라고 두죠. 그죠? 그리고 1온 같은 경우엔 지금 전류 반대로 읽었기 때문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조심하면 되죠. 플러스로 읽으면 되고 2V. 그리고 8온 같은 경우에는 전류 방향으로 읽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8V. 합하면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C에 걸리는 전압은 절제값은 어쨌든 6V다. 그죠? 그래서 6V 1 마이크로페럿 해서 2번을 요건 찬찬히 차분히만 풀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출제자가 요 수치에 대한 거를 지저분하지 않게 줬거든요. 그래서 2번을 빠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건 계산이 빠를 필요가 없고 천천히 차분히 정확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중요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63의 5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자기력, 운동하는 전화가 받게 되는 자기력 쪽을 출제를 한 건데, 이게 글쎄요, 어떤 분한테는 너무 쉬웠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우왕좌왕하다가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분명히 저도 알죠. 얘가 들어가는 순간에 반지름이 일정한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럼 자기력에 의한 그러니까 선입견 원운동 자체를 질문을 했겠구나. 그러면은 구심력이 지금 자기력으로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 막 반지름을 물어봐가지고 요걸로 쭉 가야 되나? 써놓고 얘기할까? 이걸 먼저 떠올렸으면은 여기에서 뭔가를 이제 쭉 건드리려고 하게 되면은 중간에 뭐 하는 거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제는 자기력이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 훨씬 중요했던 거는 문제에 대한 독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이 무엇이고 자료는 어떤 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질문은 무엇이며 선지는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자, 그래서 보니까 뭐 자기장에 대한 기호 질량, 전하량 이런 거 줬고 특이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제 P라고 줬죠.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요 양성자의 가속도를 나와 있는 기호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속도 하면 여러분들 이게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나요? 알짜이면 질량과 가속도의 곱. 그쵸? 아마 이게 가장 먼저 떠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질량분의 알짜임인데 알짜임이 자기력이에요, 그냥. 그쵸?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저는 V라고 표현돼 그건 없고 P를 줬거든요. 운동 에너지를 P라고 했거든요. 즉 P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V를 이걸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m분의
휴B 곱하기 V니까 V 남기고 P 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n분의 2p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얘를 빠르게 좀 해결을 하셨어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가서 안 풀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중간에 질문이 좀 생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에 너무 치중하셨으면 그럼 조금 위험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63의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이구 글씨가 이렇게 조금 잘렸네요. 제가 요 엔터를 치는 걸 깜빡했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이런 사각도선을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주고 자기장 변화가 시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요 사각도선 입장에서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석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전자기 유도를 출제를 한 거고 매우 쉽게 출제를 했네요. 또. 자, 그럼 기억번 I1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냐? 이때 I1이라는 거는 2초일 때를 얘기했고 I2라는 거는 11초일 때를 얘기했거든요. 그럼 2초일 때가 이때죠. 그럼 이때는 지금 어느 구간이냐면 자기장이 현재 증가하고 세기가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즉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 세기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각 도선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따라서 나오는 방향 쪽으로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 쪽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거니까 즉 이런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 틀렸죠? 니은번 6초인 순간에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뭐 이건 아주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정도만 물어본 거네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거 내용의 전부 다를 얘기해 라고 하면 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그냥 뜻이죠. 뜻. 즉 원인이 뭐야? 자속이 변할 때 그걸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 4초에서 10초까지는 자기장 세기가 일정하다. 그럼 사각도선 입장에서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은 변하지 않죠. 따라서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디귿번 I2의 크기는 0.25A냐? 그러면 분명히 문제에서 저항을 줬겠죠. 그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일단 구해 보시게 되면은 하필 위에 식이 쓰여져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그럼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생략할게요. 한 번 감겨 있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I2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에 대한 자기장 변화율이 일정하지요. 기울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시간에 대한 자기장의 변화율이 크기만 얘기합시다. 얼마가 될까? 2분의 10이니까 5가 되겠죠. 부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크기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즉 한 줄만 더 쓸까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델타 파이가 BA죠. 그죠? 파이가 자속이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이니까 시간에 대한 자기장 변화율이 5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면적은 현재 얼마가 되죠? 0.5 곱하기 0.5니까 0.25가 되겠죠. 마무리. 그러면 이제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전류는 오음의 법칙 저항분의 전압 해서 사각도선의 총저항이 5ohm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5분의 5 곱하기 0.25 해서 0.25A다. 이렇게 니근 디귿을 깔끔하게 골라주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즉 이 문제는 쉬운 거를 출제했으니까 요거는 내가 약간의 시간이 걸려도 왜냐면 이제 문제가 좀 기니까 잘 읽으려고 약간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조바심 내지 않고 차분히 해결하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63의 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그냥 열기간 매우 쉽게 출제를 한 거고, 그래서 현재 보니까 열기관이 두 개가 소개가 나와 있죠. 카르노 기관이 A라고 되어져 있고, 그쵸? 그 다음 이제 B는 카르노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A의 열 효율을 이렇게, B의 열 효율을 이렇게 했을 때 A 열 효율분의 B의 열 효율을 구해라. 그러면 열 효율 같은 경우가 암기가 되어 있어요. 딱 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 효율은 흡수한 열 대비 얼마나 1을 했어. 그리고 W가 QH-QL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온도로 표현할 수도 있다. 단 얘는 카르노일 때만 그렇다. 그래서 A는 카르노라고 했고, A 같은 경우에는 고온부가 500K, 저온부가 300K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열효율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바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고온부 온도분의 저온부 온도가 5분의 3이기 때문에 얘는 열효율이 5분의 2가 그냥 되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줬죠. 한 사이클당 4000줄의 열 에너지를 받을 거야, 흡수할 거야. 그리고 1500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줬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 4000분의 150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0분의 15가 될 거기 때문에 5, 3, 8. 그래서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A분의 B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2분의 8분의 3. 이렇게 되죠.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상관없다. 이건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16분의 15, 5번을 깔끔하게 골라주는 그런 문제. 요거는 진짜 웬만하면 아니라 무조건 맞춰야 되는, 올해 좀 그런 문제들이 많긴 했었는데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63회 8번 문제인데요. 제가 요거를 이제 중간 난이도는 돼요 라고 표기를 하긴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 반발하시거나 기분 나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심적으로는 별 하나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별 두 개로 둔 이유는 이 각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굴절, 반사, 뭐 전반사 이런 거 다 따질 때 항상 각을 기억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법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쵸? 그래서 15도, 30도라는 게 법선에 의한 각이 아니기 때문에 법선을 그리고 잘 풀면 그냥 풀리는 문제였다. 자, 그럼 파장의 매질 A하고 매질 B에서의 파장의 B, 람다 A분의 람다 B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굴절의 법칙 다 떠올릴 필요까지도 없고, 각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이 매질 2에서의 파장분의 매질 1에서의 파장이야.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통적인 건 필요하니까 동일한 프리즘을 했기 때문에 이 프리즘 내부에서의 파장 그냥 람다라고 둘게요. 요것도 이제 사실 약간의 편법 같은 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공개하는 영상에서 하는 거는 조금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일단은 정식으로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는 이 문제의 함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즉 법선을 잘 그렸어야 된다. 여기도 법선을 잘, 조금 삐뚤가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법선을 잘 그렸어야 된다. 그죠?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한 선을 잘 그렸어야지 요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법선에 대해서 입사한 각, 그리고 법선에 대해서 굴절한 각, 이렇게 따져야 돼요. 여기도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약간의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하고 나가 프리즘에서 입사시키는 게 똑같아요, 각도가. 그래서 식을 하나만 써도 풀릴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를 또 하면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좀 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써보면은, 일단은 뭐 파장에 대한 거는 여기를 이제 람다 a라고 했으니까 람다 a분의 람다라고 쓸 거고, 사인 굴절각 찾아야 되게 15도를 여기다 갖다가 쓰면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 찾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도 직각삼각형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60도가 되기 때문에 요각도가 30도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점선까지가 막곡지각으로 30도가 되기 때문에 45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45도가 굴절각이고, 입사각이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면 되죠. 람다 b분의 람다가 굴절각 역시 똑같이, 그럼 요 법선까지의 각도가 그러면 30도였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가 60도가 돼야 되겠죠. 굴절각이. 입사각은 동일하게 사인 30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있으니까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치사한 게 루트 3분의 2도 있고 루트 2분의 3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조심하면 된다. 근데 질문이 이제 b분의 a를 질문을 한 거니까. 그쵸? b분의 a를 질문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자신이 없는 분들은 람다 A하고 람다 B에 대해서 쓴 다음에 가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나머지 기호는 똑같기 때문에 숫자만 써놓고 갑니다. 그냥 루트 2, 루트 3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B분의 A가 루트 3분의 루트 2다 라고 가셔도 상관없고요. 또는 여기에서 그냥 이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누기를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럼 여기가 람다 a분의 람다 b가 나오니까, 그쵸? 그 루트 2분의 루트 3이 나오니까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2다. 어쨌든 3번을 골라줘야 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조언을 드리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물리가 강의 때 좀 여러 번 많이 강조를 하는데, 분명히 요즘 뭐 최근 몇 년을 보면은 한 7개? 7개까지? 7개 이상? 근데 어쨌든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해라고 하더라도 5개는 무조건 쉽게 나옵니다. 근데 그 5개가 어디가 쉽게 나올지를 물리는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빼먹는 것 없이, 여긴 나한테 좀 힘든데 이런 거 없이, 힘들어도 쉽게 나오면, 아주 쉽게 나왔을 때는 건드릴 수 있을 만큼은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학습 방법이에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63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 읽어보시면 이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학습을 하셨으면 특수성대성 이론을 출제를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특히 물론 이제 다른 문제들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상대성 이론이 이제 출제가 됐을 때는 문제의 독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누군지, 즉 관찰자가 누군지, 그래서 관찰자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대상이 누군지, 요거에 따라서 식적인 표현이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여긴 또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긴 해요. 자, 한 지점의 정지에 있는 관찰자 A가 봤을 때 관찰자 B를 태우고 있는 우주선이, B는 이제 우주선 안에 있네요. 5분의 4C, 즉 0.8C. 그래서 요 로렌츠 인자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1인데 근데 이때 루트 값 같은 경우에는 0.8 나왔다. 그럼 0.6이 되겠죠. 요건 뭐 그냥 0.8 넣어가지고 제곱하면 0.36이니까 1-0.36, 0.64 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0.8의 제곱이 0.64니까 말을 빨리 하다가 실수했네. 0.36이니까 그래서 여기 0.6이다. 맞는 걸 왜 지웠지? 말이 조금 꼬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다음을 좀 읽어보니까 어떤 지점 X를 출발을 해서 다른 지점 Y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데 5초가 걸린다. 자, 문장이 조금 긴데 주어가 누구였죠? A였죠. 정지에 있는 A가 봤을 때 X라는 위치에서 Y라는 위치까지 이 우주선 안에 이제 B가 타고 있고요. 얘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야 라고 준 거예요. 자, B가 봤을 때 두 지점 XY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1광초라는 건 빛이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가장 직관적으로 먼저 나와 있는 게 A잖아요. 그쵸? A가 보기에는 너무 간단한데? A가 보기에는 우주선이 현재 0.8C의 속력으로 5초 동안 이동한 게 XY 사이의 거리예요. 그죠? 어떠한 상대성 이론에 의한 효과도 없습니다. A가 봤을 때는. 그쵸? 즉 A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길이 수축 이런 거 고려해야 되는 건 우주선의 운동 방향에 대한 길인 거고 X, Y는 고정된 두 지점이기 때문에 XY라는 이 길이는 움직이는 길이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길이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편하게 0.8C 곱하기 5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쓴 요런 단위는 사실 없는데 광초로 표현하려면 원래 이제 L 루멘 요런 거에 약자를 써가지고 LS라고 단위를 표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C라고 속력이 앞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CS라고 제가 그냥 맘대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봤을 때 XY의 길이는 자 B가 봤을 때는 B는 자기 자신 정지해 있고 자기의 외부 공간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쵸 XY라는 이 위치 자체가 자신에 대해서 B가 봤을 때는 자신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0.8C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가 봤을 때는 외부 공간의 길이 XY가 수축되는 길이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길이 수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원래 길이가 A가 봤을 때니까 그죠? 그러면 4에다가 길이 수축이니까 식을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고 줄어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루트 값 자체가 0.6이기 때문에 0.6을 곱할까 0.6을 나눌까 밖에 없거든요. 0.6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4 광초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고요. 뭐 굳이 식을 풀로 써드리자면은 그러면 얘 같은 경우가 길이 수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원래 길이를 로렌츠 인자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로렌츠 인자 같은 경우가 0.6분의 1이니까 거기에 역수니까 0.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헷갈리지 말라고 위해서 이렇게 짧아져야 돼요 라고 그냥 언급을 한 것 뿐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중요해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것도 같은데 이미 하신 분도 있고, 다 중요해요. 다. 그러니까 물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건 어느 단어는 몇 문제 나와, 큰 단어 기준으로 그것만 정형화가 되어 있는 거고, 큰 단어 내 세부 챕터들이 어느 정도로 자주 나와요 이런 거는 너무 옛날 자료까지 보게 되면은 경향도 맞지 않고요. 이게 20개 이상의 시험이면 그 의미가 있는데 20개가 절대 안 돼, 10개밖에 안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단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눈여겨서 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네, 63회 기출문제 마지막 문제 10번인데요. 요것도 이제 매우 쉽게 출제를 했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한 두세 번 읽어보셨어요.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를 한 거여가지고. 자, 그래서 이 붕괴 쪽에서 이제 베타 붕괴에 대한 거를 이제 질문을 했고요. 베타 붕괴는 이제 베타 마이너스 붕괴가 있고요. 베타 플러스 붕괴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베타 붕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붕괴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붕괴 같은 경우가 원자 핵 내부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가 만들어지는, 물론 이제 전자 중성 미자도 같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베타 플러스 붕괴는 거꾸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이 일어났을 때 전하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양전자가 생기고 중성미자 같이 생기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1번 전체 전하는 붕괴 전후가 보존이 돼야 된다. 핵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언제나 전하량과 질량수는 보존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어미액에서 전자나 양전자가 방출이 되죠. 그래서 이름이 베타 마이너스 붕괴, 베타 플러스 붕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딸에게 핵자수는 어미에게 핵자수하고 같다. 이유는 핵자,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작년에 강의에서 얘기했었고 재작년에 얘기했었고 매년 얘기했었고, 사실은 이 챕터가 시험에 있는 경우에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핵자에 대한 거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막 엄청 중요한 단어는 아니라서 슥 안 보시는 분들이 좀 일부 계시긴 하더라고요. 핵자가 뭐지? 핵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로 쿼크 단위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성자하고 양성자를 통칭해서 핵자라고 하는 거죠. 그 핵자의 개수가 뭡니까? 질량수예요. 질량수. 그쵸? 중성자와 양성자 개수의 합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니까, 즉 전하량과 질량수 보존이 돼야 된다라는 거 1번, 3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 4번, 5번 갈게요. 원자 번호는 어미에게 원자 번호와 1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양성자가 하나 늘 수 있고 또는 양성자가 하나 줄 수 있으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니까. 5번 딸에게 중성자 수는 어미 핵의 중성자 개수하고 같다? 절대 아니죠. 중성자 개수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5번이 심하게 틀렸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환이었습니다.